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여러분들의 간에 두루 안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 행정명칭으로 전라좌도 옥과라는 고을에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넷째 여식인 옥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 위로는 언니 셋에, 아래로는 남동생과 여동생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식솔 많은 집안이었지요. 가진 것은 없어도 부모님의 금슬이 좋아 합방을 치루었다 하면 그 길로 아이가 들어서니 옥실 내 다 쓰러져가는 비좁은 초가집은 마치 대장터 마냥 국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 끼니 한 번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만큼 살림살이가 퍽퍽하여 늘 줄인 배를 움켜쥐고 살아야 했습니다. 먹거리가 부족하니 산이며 들이며 나가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 채취하여 입에 넣기 바빴으니 이날도 옥실은 배가 고파 칭얼대는 동생들을 대신하여 깊은 산으로 올라가 나무 뿌리들을 캐내던 중이었어요. 여기도 허탕이란 말이야? 이거 정말 큰일 났네. 기근이 깊으니 먹을 만한 뿌리들도 이미 누군가 다 캐내버렸구먼. 이를 어쩌면 좋담. 지난번 보았을 때 이맘때쯤이면 캐낼 수 있겠다 싶어 점 찍어둔 곳이었는데 참으로 다들 빠르기도 허지. 그러나 저러나 동생들에게 뭐라도 좀 먹여야 할 터인데 풀뿌리 하나 이들 못된 것이 벌써 며칠째인지 셀 수도 없구먼. 쓸만한 먹거리를 발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 날이 저물기 시작해 하산하여 집으로 돌아오니 아니나 다를까 하루 종일 한 끼도 먹지 못한 동생들은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옥실에게 매달렸지요. 눈시울이 붉어진 옥실은 이 많은 식구들이 북적이는 집에서 이대로 계속 지낼 수는 없다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린 동생들이 먹거리가 부족하여 아사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요. 옥실은 동생들을 달래주며 독한 마음을 품고 비장한 결심을 한 채 그날 저녁 제 부모님들이 일터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날 저녁 부모님들이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옥실은 진지한 얼굴이 되어 읍소하였어요. 이대로는 우리 식구 쫄딱 굶어 죽게 생겼구만요. 오늘도 제 밑에 저 어린 동생들이 먹지 못해 떼를 쓰다 겨우겨우 잠드는 것을 보니 암만 해도 집에 입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니들은 이 집안의 살림 미천이고 가사를 책임지고 있으니 제가 나서야겠어요. 무슨 소리인가 싶어 눈이 휘둥그레진 부모님을 두고 옥실은 힘주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저 멀리 고개 넘어 마대감댁에서 몸종을 구하고 있다 허니 저는 그 댁에 들어가 입이라도 하나 덜어볼 참입니다. 옥실의 부모님은 옥실의 손을 붙잡고 탄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냥 어린아이인 줄만 알았던 넷째 여식이 어느새 이런 생각까지 품고 있을 줄은 몰랐거니와 집안의 가세가 형편없어 이 어린 것이 스스로 종살이를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에 왈칵 감정이 북받치고 말았지요. 이날 옥실과 부모님은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오열하며 서로가 함께하는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몇십 리를 떨어진 거리를 걸어가 마대감댁 몸종으로 들어가게 된 옥실은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재빨리 파악할 수 있는 눈썰미를 바탕으로 빠르게 마대감집 파녀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외로움도 끼니마다 배불리 먹여주는 음식 앞에서 점점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오밀조밀한 귀염상에 눈치마저 빨랐으니 마대감은 그런 옥실을 높이 사 그녀에게 좋은 옷들을 내어주며 대감의 외동딸 몸종으로 배정해 주었지요. 저보다 3살 위의 아씨의 몸종이 된 옥실은 마치 입속의 혀처럼 아씨를 지극하게 받들며 제 능력을 10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옥실은 마대감댁에서 쫓겨나기라도 하면 더 이상은 뒤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다른 하인들과는 마음가짐 자체가 달랐습니다. 하나를 시키면 둘을 하고 셋을 시키면 다섯을 내어놓았으니 마대감과 아씨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기특하기 그지없는 여종이 아닐 수가 없었지요. 아씨는 자신과 체형이나 얼굴의 전반적인 이목구비가 묘하게 엇비슷한 옥실에게 희한한 자매애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신분의 고하가 있을지언정 아씨는 다른 하인들과는 달리 유난히도 옥실을 애지중지하며 아껴주었어요. 옥실은 아씨의 몸종으로 배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씨의 굳건한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품이 어지럽으나 천성이 유약하던 아씨는 씩씩하고 눈치 빠른 옥실을 제 수족처럼 끼고 다녔고 옥실이 그간 동생들을 보살피기 위해 산이며 들이며 나돌아다니며 이런저런 험한 일들을 해왔기에 온 실 속에 화초처럼 자란 아씨의 눈에는 무엇이든 곧잘 해내는 생활력 강한 옥실이 아주 대견해 보이기까지 했지요. 옥실이 한시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항시 곁에 두고 지냈습니다. 대감집의 외동딸 아씨는 자신의 말동무를 해주며 살갑게 구는 옥실이 참으로 든든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옥실의 마음에는 아씨를 향한 충직함보다는 간절함이 더 앞서 있었어요. 그녀는 다른 하녀들이 기피하는 일이라도 재계명이 떨어지면 무조건 해치웠습니다. 가끔 마대감이 자신의 침소를 정리하라는 핑계로 옥실을 침방에 들여 이런저런 손장난을 쳐댔지만 옥실은 꿋꿋하게 버텨내며 자신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그녀는 몸종이라는 낮은 신분으로 이곳에 당도했지만 그저 허드렛 일을 하는 하녀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녀의 남다른 눈썰미와 재빠른 학습 능력은 마대감과 아씨의 눈에 점점 쏙 들게 되었지요. 남들이 꺼리는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수행하는 그녀의 근면함은 물론 사물을 보는 깊이나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재주까지 옥실은 단순한 하녀, 그 이상의 존재감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아씨와의 관계는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유약하고 섬세한 성정의 아씨는 옥실의 씩씩함과 고든 성품의 마음을 연 상태였고 옥실은 아씨의 말동무를 넘어 든든한 정신적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어느 날 아씨가 연거푸 기침을 하며 몸져 누웠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도 잔병치레가 잦았던 아씨였으나 이번에는 며칠이 지나도 기운을 차리지 못했지요.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해도 딱히 뚜렷한 병증을 찾지 못하고 헛수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걱정에 잠긴 아씨를 보며 옥실은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녀는 아씨의 곁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간호했지만 별다른 차도를 보이지 않았지요. 그때 옥실은 문득 얼마 전 우연히 서고 구석에서 발견했던 낡은 의서의 한쪽이 떠올랐습니다. 희미한 글씨로 쓰인 그 내용은 희귀한 풀잎과 흙을 섞어 빚은 약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약이 심신을 안정시키고 깊은 잠을 유도하는 효험이 있다는 것이었지요. 혹시나 하는 마음의 옥실은 그 의서를 다시 찾아 조심스레 펼쳐보았습니다. 글씨는 낡고 희미했지만 옥실은 어린 시절 산에서 온갖 약초와 뿌리를 캐며 익혔던 지식을 떠올려가며 그 내용을 해독해 나갔어요. 음양의 기운을 조화롭게 하고 깊은 잠을 불러오는 것은 백합뿌리와 묵은 술찌개미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의 잎사귀를 잘게 썰어 빚어야 한다. 그중 이름 모를 들꽃이라는 부분이 옥실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흔한 꽃이 아니라 깊은 산중에서만 피는 특별한 꽃이라는 것을 직감했지요. 다음 날 새벽, 옥실은 아씨에게 잠시 바깥을 다녀오겠노라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는 곧장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해 뜨기 전 이슬을 머금은 풀잎에서 나는 신선한 향기를 맡으며 산길을 올랐어요. 그녀는 능숙하게 익숙한 산길을 따라 올라갔고 마침내 며칠 전 점 찍어둔 햇살이 잘 드는 양지바른 언덕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의서에 묘사된 대로 은은한 자주색 꽃잎을 가진 작고 소박한 꽃을 발견했어요. 마치 아씨를 위해 기다렸다는 듯이 눈에 들어온 꽃을 본 옥실은 조심스레 꽃의 잎사귀와 뿌리 부분을 채취하여 작은 보자기에 담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마침 집안에서 남은 쌀을 발효시켜 만든 묵은 술찌개미와 약재로 쓰이는 백합뿌리도 함께 챙겼지요. 이튿날 옥실은 아씨 몰래 정성껏 약을 빚었어요. 곱게 빻은 백합뿌리에 향긋한 술찌개미와 꽃잎을 섞어 반죽하고 조심스레 작은 덩어리로 빚어 항아리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씨가 잠든 틈을 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아씨의 입술에 살짝 약물을 묻혀주었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아씨의 쾌유를 바라는 옥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씨가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서 깨어난 것이었어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색이 좋아졌고 무엇보다도 눈빛이 맑아져 있었지요. 바로 옥실이 가져다 준 약 덕분이었습니다. 사정을 들은 아씨는 자신을 보살펴준 옥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지요. 그 후로도 옥실은 아씨의 건강을 위해 산과 들을 돌아다니며 꾸준히 좋은 것들을 채취해왔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작은 약은 아씨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귀한 보약이 되었고 두 여인 사이의 끈끈한 정은 더욱 깊어만 갔지요. 그렇게 자신을 다잡으며 마대감 집에서 보낸 세월이 4년. 자신이 모시던 아씨의 나이가 어느덧 어여시 차 집안끼리 혼담으로 정해두었던 한양의 박판서 아들에게 시집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간 옥실이 자신을 모시는 것이 매우 마음에 들었던 아씨는 시집을 갈 때도 몸종으로 옥실을 선택하였지요. 아씨를 배웅 나온 신랑과 그 하인들이 당도하자 친정을 떠날 생각에 시큰해진 아씨가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경사를 앞두고 보인 아씨의 눈물에 모두가 당황하여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옥실이 재빨리 달려와 아씨의 얼굴을 가려주며 그녀를 달랬지요. 옥실은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연지곤지를 정돈해주며 말했습니다. 아씨, 눈물을 거두셔요. 이토록 좋은 날 어찌 이리 눈물을 보이신답니까? 아씨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신랑과 시댁하인들 앞에서 채통을 지키셔야지요. 이래버리면 시집가는 첫날부터 트집을 잡힐 것이 뻔하니까 그만 흥 하셔요. 비록 제가 무식하고 배운 데 없는 몸종 신분으로 아씨보다 아는 것은 적겠으나 하늘이 내려준 사람의 팔자라는 것이 어디 죽어라만 한답니까요? 시댁으로 넘어가셔도 아씨가 외롭지 않도록 이 옥실이가 성심으로 아씨를 모실 것이지요. 옥실의 위로를 받은 아씨는 애써 웃어 보이고는 고맙다며 옥실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신랑은 말에 오르고 아씨는 가마를 탄 채 시집인 박판서대까지 행하는 길에 오른 혼례 일행들, 굽이굽이 빼곡하게 들어찬 산속 고갯길을 넘어 한양을 향한 여정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말고삐를 부여잡고 혼수품 아씨의 짐이 가득한 등짐을 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하인들 틈에서 옥실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태어나서 이리 멀리 나와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씨. 참말로 시집은 아씨께서 가시는데 왜 제가 더 이리도 두근두근거리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날씨도 화창하고 여정도 순탄하니 천지신명께서도 분명 아씨의 혼인을 축하해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니? 그리 말해주니 참으로 고맙구나. 역시 너를 내 몸종으로 두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오늘따라 유난히도 강하구나. 지금 네가 나의 곁에 없었다면 나는 필시 본가를 떠나는 슬픔에 빠져 눈물로 연지곤지를 다 적시고 있을 테니 말이야. 가끔은 나도 옥실이 너처럼 강인하고 의연한 아녀자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단다. 그러한데 옥실이 너는 고향을 떠나는 것이 어찌 신나 보이기만 하니 조금 이상하다고나 할까. 나 때문에 정든 가족들과 고향을 떠나
연고도 없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서운하진 않느냐? 아이고, 아씨, 서운하기는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래요? 저는 오히려 아씨께서 저를 데려가 주셔서 어찌나 좋은지 모르겠는걸요? 가진 것 없이 태어난 제가 일평생 언제 한양 구경을 또 해보겠어요. 한양은 아주 별천지라던데 저는 벌써부터 두근두근거리는구만요. 옥실은 흥에 겨워 종달새처럼 열심히 쫑알거리며 일행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있었습니다. 아씨의 가마 옆에서 조잘거리며 들떠있는 옥실 덕분에 아씨 역시도 혼례길에 오른다는 긴장감과 더불어 여독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걸어 산허리를 돌아 당도한 고급스러운 주막집이 눈에 들어오자 일행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결정했습니다. 짐을 지고 산을 타며 가마를 끄느라 다들 많이 지쳐있는 모양새였어요. 주모가 들여온 저녁상을 물리고 배부르게 배를 채운 옥실이 신랑과 아씨가 함께 보낼 방으로 들어가 정성스레 이부자리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도련님, 아씨, 편히 쉬셔요. 모든 정리를 끝낸 옥실이 몸을 일으켜 나가려고 하던 찰나 밖에서 갑자기 요란스러운 말발굽 소리가 떠들썩하니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아씨 방의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건장하고 덥수룩한 사내 하나가 들어왔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소동에 모두들 얼어붙은 채로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퍼뜩 정신을 차린 신랑이 사내를 향해 외쳤습니다. 누구냐? 얘가 어디라고 이리 함부로 들어오는 게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놈? 날벼락처럼 들이친 낯설고 건장한 사내 때문에 아씨는 이불을 덮어쓰고 방구석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지요. 깜짝 놀란 신랑 불호령을 내리며 사내를 올려다보는데 사내의 덩치가 너무도 좋아 한참이나 고개를 꺾어야 했지요. 어쭙잖은 목소리로 위협하는 신랑의 목소리에 사내는 콧방귀를 낄 법한 표정으로 신랑을 가만히 내려다보는가 싶더니 느닷없이 넙죽 신랑을 향해 큰 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물의 배처럼 들어온 사내가 고개를 들고 걸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참으로 반갑소이다들. 물론 반갑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내 말부터 들어보시오들. 내 말 주변이 없어 깔끔하게는 자신 없지만 최대한 친절하게는 해보이겠소. 나로다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일대의 산골짜기 인근을 꽉 주름잡고 있는 산적두목이 올시다. 무례하게 이리 들이친 것을 용서하시오. 내 드릴 말이 있어 이리 나선 것이니 내 말을 듣던지 그대로 황천행을 택할 것인지 정해보시오. 사내의 조용한 협박에 신랑은 잔뜩 기세가 꺾여 마른 침을 삼키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허세를 싫어 일갈해 본들 그의 육중한 체구 앞에서는 무용지물일 것이란 생각이 들었기에 신랑은 잠자코 그의 말을 들어보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답니다. 그 모습을 본 산적두목이 다시 말을 이었지요. 내가 부리는 수하가 도합 400이고 산채는 철옹성과 같아 관군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오. 새를 불리고 불려 산채에 쌓아놓은 금은 모아가 임금 부럽지가 않지. 비록 남의 것을 빼앗는 산적질로 연명한 인생이 자랑스럽다 내어놓을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부끄럽게 여겨질 만큼 남을 해하고 살아온 인생도 아니라 이 말씀이야. 허나 내 나이 30이 다 되도록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하였소이다. 딸린 식솔들을 건사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지내다 보니 어느덧 이런 나이가 되었지 뭐여. 여지껏 내 맘에 드는 신부감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지. 아무리 노총각의 신세가 되었다고는 한들 아무 아녀자나 잡아다가 장가를 들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소? 명색이 이 커다란 산적들의 수장이자 우두머리인데 말이오. 그리 말한 산적두목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는 아씨 쪽을 향해 흘끗 고개를 돌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희미한 미소를 짓고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오늘에야 찾게 되었다. 이 말이오. 바로 선비의 신부 되실 처자올시다. 멀찍이서 보자마자 한눈에 바로 내 아내가 될 귀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이지 뭐겠소. 하여 이리 염치불고 찾아들게 된 것이 왜다. 그 말을 들은 신랑이 쓰고 있던 갓을 벗어던지고는 버럭 고함을 쳤습니다. 사내의 기세에 기가 꺾여 들어주고는 있었으나 지체 높은 신분의 자신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난데없이 혼인하려 데려온 신부를 데려가겠다는 투로 말하니 이는 필시 자신을 능멸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이 무슨 가당치도 않은 해괴한 수작인가? 썩 물러나지 못하겠느냐? 한양의 박판서 대감이 내 아버님이니라. 이 따위 짓을 하고도 성할성 싶은가? 신랑이 잔뜩 허세를 실어 일갈했으나 산적두목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물정을 모르고 덤벼대는 신랑의 모습이 가소롭다는 듯 으름장을 놓으며 대꾸하는 것이었어요. 아직까지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이 나오시는데 심사숙고를 하시길 바라겠소. 한양 박판서고 나발이고 아까 내가 한 말 귓구녕에 들어가지 않았소이까? 이 일대를 주름잡고 있는 것은 판서도 재상도 아닌 바로 나란 말이오. 장차 큰일을 하려거든 상황이 어찌 돌아가는지 보는 눈부터 기르심이 좋겠소이다. 지금 이 자리에 나리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그 입놀림을 조심하시기 바라오. 지금 저 색시를 내주지 않는다면 나는 수하들과 함께 이곳을 난장판으로 만들 것이오. 댁들과 하인들을 참하여 가진 것을 모두 털어 산채로 들어가면 그뿐이지. 무시무시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뱉는 산적의 으름장에 신랑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러니 새벽 달기 울기 전까지 결정을 보시오. 굳이 일을 크게 벌이지 말고 말이오. 나 역시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 사내인 만큼 나리의 새색시를 거저달라 말하지는 않겠소.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는 것이 찜찜하기는 하나 내 마음이 진실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편이니 부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오. 여기 색시값으로 2,000냥을 내어드릴 터이니 이것으로 좋은 색시를 다시 구하시오. 잔뜩 으름장을 놓은 산적두목이 2,000냥이 들어있는 전대를 바닥에 집어던지고는 방에서 나가자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아씨가 이불에서 기어나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나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제가 옥시리와 대화하며 고향 생각에 눈물을 보이는 바람에 부정이 옮아 이런 일이 벌어졌나 봅니다. 꾹 참고 있었어야 했는데. 아씨는 신랑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마른 하늘에 떨어진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었으니 아씨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당장 혼절이라도 할 기세였습니다. 저 무지막지하고 야만적인 산적에게 끌려가 그의 아내 노릇을 하며 산속에 처박혀 지낼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유약한 심지를 가진 아씨에게 그것은 차마 죽기보다도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혼례를 앞두고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예비 부부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침울해지고 말았지요. 그때 옥실이 살며시 아씨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옆에서 한숨을 쉬며 우물쭈물하던 새신랑을 잠시 떼어놓았어요. 그리고는 벌벌 떨고 있던 아씨의 두 손을 꼭 붙들더니 아씨의 귀에다 대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씨, 걱정하지 마셔요. 저자의 색시감으로 제가 대신 가면 되는 일이구만요. 아니 뭐, 그게 무슨 말이니? 옥실이 네가 나 대신 저 산적의 아내로 끌려가겠다는 소리니? 놀라서 토끼 눈이 된 아씨를 바라보며 옥실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예, 아씨. 오늘 저희 혼례 행렬을 본 산적두목은 필시 먼발치 숲속에서 우리 지켜보고 있었겠지요? 바로 그것 덕분에 살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버렸구만요. 분명 산적두목은 우리 두 사람의 얼굴을 구분하지 못할 것이어요. 아씨의 이목구비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제 얼굴 또한 자세히는 뜯어보지 못했을 것임이 틀림없지요. 그저 양반댁 차림새의 혼례 행렬을 보고 양반집 규수를 데려가 색시로 삼고 싶은 변덕일 뿐이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씨와 옷을 바꿔 입고 아씨 노릇을 하며 대신 가겠어요. 아니,
옥실아, 어찌 네가 그런 소리를 하는 게냐. 그리도 나를 위해 너의 몸을 바치려 하다니 내 너를 어찌 그리 함부로 보낼 수가 있다는 말이냐. 안 된다, 옥실아. 그것만은 아니 돼. 아씨는 옥실의 살신성인에 감동하여 그녀를 끌어안고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옥실의 속마음은 아씨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답니다. 옥실이 선뜻 이렇게 나선 것은 비단 아씨의 처지를 돕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간 마대감의 집안에 스스로 여종이 되어 들어간 지 수년째. 아씨가 성장하며 어엿한 교수가 된 만큼 그 시간은 공평하게 옥실에게도 흐른 뒤였지요. 어느덧 옥실도 혼기가 닥친 나이가 되었거늘 신분이 몸종인 주제라 근사한 신랑감이 자신에게 굴러들어올 턱이 없다는 것을 총명했던 그녀는 익히 알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만나게 될 신랑감이라고 쳐본들 대감쯤 머슴이나 어느 집에서 세경살이나 하고 있을 하인일 것이 뻔했지요. 그런 자와 혼인해 본들 펼쳐질 인생이라는 것은 근근히 끼니나 해결하며 지내면 다행인 민초의 삶 그대로인 것이었습니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제 부모님과 같이 한평생을 쪼들리며 살기는 죽기보다도 더 싫었던 것입니다. 허나 방금 전 흉흉한 눈빛으로 엄포를 놓으며 새색시를 내놓으라 외치던 그 사내는 비록 흉악한 산적을 업으로 삼고 있는 못쓸 사내라고는 하나 번성한 무리를 거느리고 있는 우두머리인데다 힐끗 보았던 것으로 보건대 허우대도 멀쩡한 호남이었으니 제 팔자에 이보다 나은 신랑감은 없겠다 싶어 팔자를 걸고 모험수를 던진 것이었어요. 그야말로 옥실의 입장에서는 뭐 아니면 도였던 셈이었습니다. 자, 아씨,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답니다. 저 망나니 같은 산적두목이 눈치라도 채면 만사가 큰일이니 새벽 달기 울기 전에 후딱 해치워버려요. 옥실은 자신을 걱정하느라 펑펑 눈물을 쏟던 아씨를 달랬고 그렇게 의연히 아씨와 옷을 바꿔 입기 시작했어요. 이윽고는 아씨와 또옥 닮게 귀한 양반집 교수처럼 치장한 뒤에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장옷을 뒤집어 썼습니다. 굳은 일로 거칠게 부르튼 손을 소매 속으로 숨기는 것 또한 잊지 않았어요. 옥실의 옷을 입은 아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어 있었고 그렇게 약조한 시간이 되자 바깥에서 산적두목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이제 그만 떠날 시간이오. 택시는 이제 썩 나오시오. 두목의 성화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강문을 열고 나가서며 옥실은 신랑을 향해 혼신을 다한 연기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부디 소첩은 있고 좋은 아녀자를 얻어서 행복하게 사셔요. 소첩은 이만 떠나가겠사옵니다. 여보! 맹랑하게 열연을 펼치는 옥실을 보며 신랑 또한 순간적으로 깜빡 속아 넘어가는 기분이 들 정도로 그녀의 행동거지는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당연하게도 옥실을 혼례행렬에 참여한 새색시라고 굳게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스러운 연극이 펼쳐지고 옥실이 장옷을 덮어쓴 채 밖에 나와 가마에 올랐습니다. 흡족해진 산적두목은 부하들을 이끌고 채동이 트지도 않은 주막을 벗어나 더 멀리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지요. 그들이 모두 떠나가자 아씨와 신랑은 안도감과 비통함에 서로를 끌어안고 한숨을 토했습니다. 날이 새자 고개를 넘어 길을 재촉해 무사히 한양까지 당도한 신랑과 아씨 일행은 하인들을 시켜 산적두목에게 받은 2,000냥을 건네며 옥실의 부모에게 전달하라 단단히 일렀습니다. 이것은 옥실이 제 몸을 던져 자신을 지켜준 것에 대한 몸값이니 결코 허투루 잃어버리거나 중간에서 가로채면 아니 된다 신신당부를 하였어요. 하인들 역시 자신들에게 살갑게 대하며 늘 웃음꽃을 피웠던 옥실을 추억하며 반드시 그녀의 부모님에게
이 돈을 전해주겠노라 다짐했지요. 몸종의 기지덕에 산적두목에게 시집갈 뻔한 일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모두 옥실내에게 주어야 한다며 아씨가 고집을 피운 덕분이었지요. 그리하여 하인들에게 거금을 건네받은 옥실내 부모님은 드디어 그 모진 가난에서 벗어나 끼니를 거르는 일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씨와 새 신랑은 무사히 한양의 거처로 당도해 예정대로 성대하게 혼인을 치를 수 있었답니다. 한편 산적대를 따라 산채로 들어간 옥실은 해가 저문 시간 산적두목과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두목은 처음으로 맞이하는 여인의 품이 어색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다 이내 그것을 들켜 사내의 체면을 상하기라도 할까봐 겁이 덜컥 나고 말았어요. 결국 두목은 막무가내로 들이닥치고는 옥실을 거칠게 눕혀 드자비를 하듯 옷구름을 풀려 했지요. 그러자 옥실이 두목의 손을 쳐내고는 쏘아붙였습니다. 내 비록 잡혀와 억지로 시집 온 몸이지만 이렇듯 난폭하게 대하시면 혀를 빼물겠어요. 예를 다하여 다정히 대해주셔요. 그러자 옥실의 기세에 기가 꺾여버린 두목이 쩔쩔매며 대답했지요. 미안하오. 내 원체 이런 쪽이 젬병인지라 그만 힘이 실리고 말았소. 앞으로는 주의할 터이니 노여엄하시오. 그리고 이런 말을 하기엔 부끄러우나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색시가 나를 좀 인도해 주시구려. 내 최선을 다해 그에 따르며 합당한 초야가 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힘을 써보겠소이다. 그리하여 한참이나 젊은 옥실의 주도 아래 숨막히는 첫 합의를 치르게 되었으니 이 어찌 천지개벽이 아닐 수 있었을까요? 옥실은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꿈 같기만 한 거사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빠져들었습니다. 두목 또한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만 같은 부드러움에 두 눈이 잔뜩 충혈되었지요. 두 사람은 마치 산채가 무너져 내리듯 격정적인 운우지정을 나누고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한참 만에 눈을 뜬 옥실이 기쁨에 겨워 중얼거렸지요. 세상에나. 이것이 말로만 듣던 그것이로구나. 한양이 아니더라도 별천지 구경을 할 수 있는 것이었어. 아씨가 몸종 옥실을 그리워하며 지낸 세월이 흐르고 흘러 어느덧 몇 년이라는 시간이 쏜살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 옥실인 지금쯤 잘 지내고 있을까? 소식이라도 전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박판서댁 안방마님이 된 아씨가 옥실을 그리워하며 중얼거리고 있을 때였어요. 계십니까? 대문 밖에서 한 여인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인이 나가 맞이하고 보니 그녀는 다름 아닌 옥실이었어요. 옥실아, 이거사 옥실이 아니냐? 옥실의 목소리를 알아본 아씨는 버선발로 뛰쳐나와 옥실을 부둥켜 안으며 반겨주었습니다. 아씨, 그간 강령하셨지요? 참말로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옥실이 이거사, 이리도 반가울 때가 다 있구나. 너야말로 몸성이 잘 지내고 있었느냐? 너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나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을 이룬 적이 없었단다. 자, 어서 안으로 들어오거라. 그간의 이야기나 들어보자꾸나. 아씨는 옥실의 두 손을 꼭 붙들고는 눈물 그렁그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옥실은 한결 피둥피둥해진 뽀얀 피부를 빛내며 아씨의 손에 이끌려 사랑방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녀는 크게 숨을 들이켜며 그간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비록 산적두목이었으나 그날 그렇게 산채로 끌려가 자세한 내막을 듣고 보니 실은 무과에 급제했던 자였지 뭐예요? 하지만 임관직 전에 자신의 어미가 양반 신분이 아닌 천출 신분으로 얼자 출신인 것이 밝혀지는 바람에 급제가 취소되고 내쫓겼다지 뭡니까요? 그 길로 세상에 앙심을 품고 모조리 내던져 산속으로 들어가 산적에 합류했답니다. 저런, 참으로 딱한 사연을 품은 자였구나. 네, 그러게나 말입니다요. 산적이라고는 하나
못된 자들에게 재물을 빼앗아서 가난하고 힘없는 민초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는 것이 일상이었던 터라. 다행히 양심의 가책은 조금 덜하게 산적두목의 마누라 노릇을 하고 있었지요. 제게도 어찌나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던지 아씨 대신 끌려간 신세도 잊은 채로 아주 건강히 잘 지내고 있었답니다. 참으로 다행이다. 다행이야. 내가 나 대신 그리 끌려가 늘 너의 무사만을 빌고 있었는데 참으로 다행이다. 아씨는 다시 한번 옥실의 손을 잡고 활짝 웃었습니다. 그간 너에게 진 빚을 갚을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늘이 도와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니 잠시만 기다려보거라. 그렇게 아씨는 자신의 시아버지인 박판서의 힘을 빌려 옥실의 남편인 산적두목에게 마땅한 벼슬을 내릴 수 있는지 알아보았고, 처음에는 산적 출신의 얼자를 등용하는 것을 반대하던 시아버지였지만 관군들도 토벌하기 힘든 곳에 산채가 있었던 터라 깨끗하게 산적지를 포기하는 조건과 함께 어찌되었든 자신의 며느리 대신 몸을 내던진 옥실의 공을 인정받아 무관들이 모두 발령받기 싫어하여 꺼리는 지방의 벼슬자리라면 손 써줄 용의가 있음을 허락받았지요. 그리하여 북방 국경의 함경도 끝자락에서 국경수호를 담당하는 우영장의 자리를 수락한 옥실의 남편은 기나긴 산적 생활을 청산하고 무관으로 등용되어 옥실을 통해 제한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함경도로 넘어간 이후로도 옥실과 아씨는 서신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우애를 돈독히 하여 신분을 벗어난 우애를 뽐내었다는 이야기가 후세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후문을 끝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쳐볼까 하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